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2015년도 교육행정직 9급 11번입니다. 현행헌법상 헌법적 효력을 갖는 비상명령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예, 비상명령, 우리 법규명령 얘기하는 거죠. 행정입법, 법규명령. 외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헌법 대위명령이죠.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하고 법률 대위명령, 법률 대위명령, 그리고 법률 종속명령, 법률 종속명령 이렇게 효력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을 테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법률 대위명령은 뭐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헌법 제76조 76조에 있는 긴급권 행사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법규명령이 법률 종속명령 여기에 해당할 테고, 이제 이게 비상명령입니다. 이게 비상명령. 4공화국 5공화국 때 4.5공화국 때 박정희가 만든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희가 본인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만들었던 유신헌법 때 헌법 대위명령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신의 산물이고, 헌법은 법규명령의 발령권자를 대통령과 각부장관으로 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뭐 얘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95조 되는 것인데, 근데 95조 자체에도 총리령이 있고요. 그죠? 95조 자체만 생각을 해봐도 총리령이라는 게 시행규칙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다? 대법원 규칙이라거나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헌재 규칙이라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선관위 규칙이라거나 아니면은 국회 규칙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도 또 인정됩니다. 알파도 인정돼서 열거 규정이 아니죠.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쟤네들과 합쳐서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시 규정. 관련돼서 이제 판례가 있는 부분은 감사원 규칙도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 판례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의 형식, 시행령 형식 말하는 거고요. 시행령 형식, 법규명령의 형식입니다.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재적인 처분기준입니다. 처분기준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내용은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 플러스 행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행령이냐, 시행령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총리령도 포함입니다. 총리령 포함해서 총리령이나 부령과 같은 시행규칙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걸 차별을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을 해서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규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이제 제재적 처분 기준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내용이 이제 법규명령일 때인데, 내용이 법규명령일 때 그러면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이 법규명령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법규 플러스 법규가 됩니다. 법규 플러스 법규면은 당연히 법규명령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물론 전제 조건은 있죠. 전제 조건은 유임이 있다는 전제를 깔게 되는데, 내용이 법규명령일 때 표현이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허가 기준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인가 기준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인가 기준 아니면 처분 요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처분 요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처분 기준이 아닙니다. 행정규칙의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법규명령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법규가 돼서 법규명령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이쪽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법규명령으로 보는 게 맞고요. 대통령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법률 중에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 부분이죠. 75조. 대통령령 75조에 나오고 있는 말이 바로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입니다.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이 75조에 나오는 거고, 요게 그대로 95조에 있는 시행규칙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75조 쪽입니다.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 포괄 위임은 안 된다. 이게 원칙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12번 보시면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행정계획은 뭘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행정계획을 위한 법적 형식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이라는 행위 형식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 행위 형식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형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계획은 뭐로 나올 수도 있고, 얘는 법률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법규명령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계획이 조례의 형식을 이렇게 띠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예산의 형식을 띠고 있을 수도 있고, 그 계획이 행정행위 처분의 형식을 띠고 있을 수도 있고, 행위 형식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것들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법률의 형식으로만 수립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처분인 경우들도 많이 있죠. 처분인 경우들도. 행정계획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계획은 언제나 재량이 인정되죠. 언제나 재량이 인정돼서 우리가 그런 거를 계획재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계획재량. 일반적인 재량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계획재량은 일반 재량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일반 재량을 우리가 행정재량이라고도 하죠. 행정재량이 있는가 하면 이하고 비교했을 때 뭐 계획재량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재량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찰재량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재량들이 있고요. 행정계획은 재량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의 적용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의 적용은 다 마찬가지고, 계획재량이나 경찰재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적용되고, 얘들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특유의 한계 법리들이 이제 추가가 되죠.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형량 명령 원리라는 게 추가가 되고, 밑에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추가가 됩니다. 경찰법상 일반 원칙 이렇게 추가가 되죠. 뭐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 보게 되면 얘는 비례 원칙이 아니고요. 비례 원칙이랑 구별을 하시고, 비례 원칙과 달리 얘는 공익하고 형량도 하고, 사익하고 형량도 하고, 공익하고 사익하고 형량도 하고, 모든 제2익을 전부 다 형량을 하게 됩니다. 관계되는 모든 제2익을 전부 다 형량을 하게 된다. 모든 제2익을 다 형량합니다. 전부 다 형량을 하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소공책평비 이렇게 들어가죠. 소공책평비 이렇게 들어가서 경찰 소국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 경찰 비례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계획은 언제나 재량이고,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계획 절차법이, 이런 법은 아예 자체가 없고 행정절차법으로 치게 되면 1987년도에 행정절차법에 처음에 만들 때 제정안에는 행정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996년도에 제정되면서 삭제됐습니다. 이때는 삭제가 돼서 지금은 행정계획에 대한 내용이 행정계획 절차법이란 법은 아예 없고, 행정절차법에도 계획에 대한 내용이 현재는 삭제돼서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도입이 안 됐습니다.
국민의 권리 및 구체적인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처분성이 인정되고 우리가 그런 거를 계획 처분이라고 하죠. 계획 처분이라고 하고 그 행정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 행정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삼게 되고요. 직접적 구속력이 있으면 없으면 이게 바로 구속적 계획이 되고 구속적 계획 없으면 그런 걸 우리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처분성이 부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처분으로 보는 게 맞다. 맞다 이거고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행정절차법에는 신입처지에 이렇게 들어가죠. 신입생 처지에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신고, 입법예고, 처분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행정지도 들어가시게 되면 얘는 48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48조 시작을 시키면은 49조, 50조, 51조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48조, 49조, 그 다음에 50조, 51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1항, 2항 나누게 되면 앞에 쪽에 최소 침해 원칙, 비례 원칙에 대해서 나오고요. 비례 원칙 적용된다. 다음 후문 쪽에는요.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는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 나오죠.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 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뭡니까 서면교부 요청권, 서면교부 요청권에 대한 규정이 49조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널리 알려야 될 때는 일반에게 알릴 때는 공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집행위 계고는 행정지도에 해당을 한다. 대집행위 계고는 얘는 사실행위고요. 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고 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입니다. 통지 법적 행위죠.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적 행위죠. 행정지도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맞지만 여기 비례원칙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고요.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 교부를 따로 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8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얘기죠. 다음 문제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절차 전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을 인정을 하고 있다. 청문이 22조 1항이죠. 청문이 행정절차법 22조 1항 2항은 공청회, 3항은 의견 제출 기회고요. 1항에 보게 되면은 1항에 보면은 첫 번째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행정청이 그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나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취소할 때 이렇게 있어서 명료 탈취 이렇게 됩니다. 명료 탈취 그러니까 이 박탈하거나 취소를 할 때 이게 최근에 새로 들어온 것이고 얘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청문을 신청하면 신청이 조건입니다. 신청을 하면 청문을 실시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서 신청에 의한 청문이 그동안은 없었다가 최근에 새로 생겼습니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을 반려를 해야 한다. 이거는 신청이든 신고든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형식적 요건
기재사항, 구비서류.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례하면 안 돼요. 바로 발례하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그 보완을 요구하기 위한 보정명령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보정명령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바로 반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반려하는 겁니다. 행정청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여 처분을 말로써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요청하면 해당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요거는 이제 문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로써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행정절차법 제24조 얘기하는 거죠. 24조에 보시게 되면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동의하게 되면은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 등의 방법으로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두로 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요청하면 문서를 주어야 한다. 문서를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맞는 말이죠. 말로써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문서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공청회는 일반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 반드시 실시가 돼야 되고 독립해서 실시하면은 안 됩니다. 독립해서 실시하면 안 되는 거고 이때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하는 것이 자유롭게 인정됩니다. 자유롭게 가능하다. 자유롭게 공청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이 되죠. 외국인도 될 수 있다. 외국인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학술 연구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또 역시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법인도 될 수 있죠. 외국법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과 절차를 알려준다. 고지제도입니다. 고지제도는 원래는 어디에 있느냐?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있죠. 26조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고지, 행정심판의 고지, 심판고지하고 행정소송의 고지, 소송고지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판고지 같은 경우에는 또한 행정심판법에 특별법이 있죠. 행정심판법 58조에 별도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고지제도에 대한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고지제도에 대한 특별법. 정보공개법에는 13조 사항입니다. 13조 사항에 보시게 되면 별도의 고지제도의 고지규정이 있습니다. 고지규정이 따로 있고요.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거부처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부작위도 인정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거부처분, 전부거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반드시 정보공개 청구권자여야 하겠고요. 정보공개 청구권자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5조 1항 모든 국민 얘기하는 것이고 해당 공공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신청 절차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정보공개법은 18조, 19조, 20조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 방법을 마련을 따로 해놓고 있고요. 이의신청 절차는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죠. 정보공개법에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의신청은 처분청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고,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고, 사법부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처분청 쪽이니까 상급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이의신청은 30일에 7일입니다.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7일 안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판을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임의적 절차다. 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임의적 절차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아무것도 안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별도의 규정이 있죠. 이 부분, 여기가 임의적 절차다라고 보는 부분은 정보공개법 19조 2항, 19조가 행정심판, 19조 2항에 보게 되면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 절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정보공개 문제죠. 다음 문제. 행정상 강제집행 중에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통적 은맹 확보 수단이죠. 행정 강제하고 행정벌 이렇게 있을 테고, 행정 강제, 전통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행정 강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벌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행정 강제가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 강제가 있고,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냐 부과하지 않느냐. 행정벌은 다시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죠. 질서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제집행에는 대강이직이 있죠. 대강이직, 행정대집행 하고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즉시강제는 집행력의 행사입니다. 직접적 강제 수단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행강제금하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은 제재력의 행사입니다. 간접적 강제 수단이 되는 것이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가지고 행정대집행은요, 행정대집행은 그 요건이 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게 되면 공작보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작보형, 공법상 의무불이행, 대체적 자기의무불이행, 보충성 원칙, 이익형량 들어가면 비대체적 자기의무의 불이행은 그 자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가 맞는 말이죠. 대체적,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행정청은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 시정을 별도로 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 시정을 명해야 됩니다. 시정을 반드시 명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부작위 의무 위반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은 얘는 부작위 의무의 영역입니다. 부작위 의무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간에 전환 명령이 들어와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전환 명령.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기 의무 쪽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자기 의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대집행이 들어갈 수가 있다.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으로 계고 확정 비용, 계고 확정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테고요. 이제 요게 이제 철거 명령 같은 시정 명령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반드시 얘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전환이 돼줘야 되고요. 전환이 요거를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전환규범으로서 건축법제 79조 1항이 되는 거죠. 얘는 건축법제 11조 1항이 되는 것이고, 얘는 행정대집행법이 되죠. 행정대집행법이 된다.
네, 별도의 시정을 면한 전환 명령이 있어야만 자기 의무로 전환시킬 수가 있겠죠.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로 바뀌어줘야 되고,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의 철거, 대집행, 계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계고와 후행계고는 모두 다 행정처분에 해당을 한다. 최초 계고만 인정된다. 최초 계고, 얘는요 1차 계고, 최초 계고만 처분이죠. 최초 계고. 계고의 법적 효과는 행정청에게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거. 요게 법적 효과니까 2차, 3차 계고에 의해서 대집행 영장 통지 권한이 또 새롭게 발생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대집행 영장 통지는 비상시의 경우라도 생략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 이 공작보형 같은 경우에 2조고 그 다음에 3조 대집행법 3조 가게 되면 1항, 2항, 3항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1항에서 계고가 있고요. 2항에서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가 있고 3항에 보게 되면 긴급한 경우에는 1항과 2항을 전 2항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3항이 따로 존재하고요. 관련돼서는 뭐도 있냐면 건축법 제80조 논의가 더 많이 나오죠. 건축법 제85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면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계고하고 대집행 영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의 특례 규정입니다.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위법도 국가배상법상의 법령 위반에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의 위법성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위법이라는 것은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판례가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라고 하게 되면 얘는 취소 소송에서 얘기하는 위법성 플러스 알파가 잡히죠. 취소에서 얘기하는 위법성. 얘는요. 항고 소송에서의 위법성보다 더 넓어지게 되고요. 이 넓어지게 되는 게 판례가 말하는 얘는 인권 존중, 권리 남용, 권력 남용, 신의 성실, 공서양속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얘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취소의 위법성 쪽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주체의 위법, 그 다음 절차의 위법,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절차의 하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 절차 하자 포함되어 있고요.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직무행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무행위 하게 되면 공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법행위인데 그 공법행위에는 국회 입법작용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포함된다. 행정부가 하는 행정작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인정됩니다. 국회 입법작용, 그 다음에 법원의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당연히 주되게는 행정작용 쪽이 문제가 될 테고요. 국회 입법작용 같은 경우에는 나눴었고요. 자귀가 했을 때, 부자귀가 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법관의 사법작용 이럴 때 특수논의들이 나왔었죠. 자귀가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입법을 했을 때, 명백한 위반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겠고,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위반해서 불이행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했을 때, 목적의 정당성이 깨질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위법해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상 손해도 포함된다. 손실보상하고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모두 포함된다.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도 역시 포함된다. 비재산적인 손해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정신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따로 인정하고 있고요.
불법 행위를 행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할 수 없다. 지금 과실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과실에 대한 얘기고요. 과실의 객관화 이론 논의를 끌어내 봐라라는 얘기죠. 과실의 객관화. 과실의 객관화 이론. 객관화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주의 의무의 고도와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거 말고도 이제 입증 책임의 완화 이런 것도 있죠. 입증 책임의 완화. 과실 입증에 대한 부분인데 의료사고 등의 상당히 고도의 과실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건 간접 일응 추정 및 일응 추정. 주장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일응 추정 및 간접 반증의 원리. 간접 반증.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거꾸로 피고 쪽에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과실 이론. 조직과실 이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과실을 포기하게 되는 위법성과 과실의 일원화 이론, 과실의 융합 이론, 일원화 이론 이렇게 얘기하죠. 융합 이론은 적용은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아직 안 되고 있고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이한열 열사 사건인가 거기서 했던 얘기인데 전투경찰대원 누가 그 체류탄을 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투경찰대의 과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전투경찰대라는 조직 전체의 과실로 인정을 했던 적이 있었죠. 조직과실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할 수 없어도 가능하다.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필요도 없습니다. 구속을 떠나서 아예 필요도 없다. 당사자의 주장 자체가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말을 하는 얘기는 직권탐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직권탐지도 가능하고 완전한 직권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한 직권사항이 된다라는 뜻은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소송 요건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변론주의의 내용이 바로 주장책임, 입증책임이죠. 얘가 바로 주장과 입증책임,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을 것이며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겠다라는 주장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주장 필요도 없고 구속되는 것 당연히 아니고 자백해봐야 상관없고 피고가 자백해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변론주의 적용 안 되니까 상고심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이다. 이거는 행정소송법 제35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에 보게 되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12조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이익 공권을 말하는 게 맞고요. 공권을 말하는 것이 맞고 이 확인을 구할 이 부분 안에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가 아닌가?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가 아닌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충성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필요하다라고 봤다가 과거에는 필요하다,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에서 판례 변경을 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지요. 지금은 법률상 이익만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된다. 신청이 없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 행정쟁송도 마찬가지,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쟁송에서의 부작위 거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의 존재, 신청의 존재를 요구하게 됩니다. 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요. 신청 행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처분 행위에 대한 신청 행위의 존재를 요구를 하게 되고 CF 이게 바로 국가배상이죠. 국가배상.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은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별도의 신청 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행정쟁송에서는 반드시 신청 행위가 있어야 하고, 국가배상에서는 여기서는 CF 신청 행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13조 1항에 있는 취송의 피고적격이고, 이게 38조 1항에 준용돼서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이고, 38조 2항에 준용돼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입니다. 이거는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내용이고, 당사자 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39조의 근거를 따로 두고 있고요. 여기에는 국가와 함께 공공단체 그리고 그 외 그 밖의 권리주체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기타 공법상 법인, 기타 공법인 이게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 밖의 권리 주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 수탁 사인을 말하는 겁니다. 공무 수탁 사인을 말한다. 그래서 행정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 주체가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 주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게 본래적 행정 주체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기타 행정 주체 역시도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소송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 형식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이 된다. 이건 이제 내용상 하자와 고유한 위법이라는 논점인데요. 내용상 하자와 고유한 위법, 긍정설, 부정설이 있습니다. 내용상 하자와 고유한 위법, 원처분 중심주의 관련된 내용이죠. 주체형 절차 형식의 위법은 재결의 주체나 절차나 형식의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고유한 위법이 인정이 되는 것인데, 과연 내용의 위법에도 고유한 위법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내용상 위법은 어디서만 발생을 하는 것이냐면 본안 재결에만 있는 얘기죠. 본안 재결에만. 각하 재결에는 내용의 위법이라는 게 없을 테고요. 여기서 나눠가지고 전부 인용 재결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부 인용 재결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각 재결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공통적으로 걸리는 친구들이 바로 처분사의 추가 변경, 처사 추변에 위반되었을 때 고유 위법 내용상 인정되고요. 직권심리주의에 위반되면 39조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고유한 위법 당연히 인정될 수가 있을 테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추가되는 것이 원처분이 제3자효 행정행위일 때입니다. 원처분이 제3자효 행정행위면은 그러면 인정되고, 여기에는 이거 말고는 더 이상은 없고, 여기에는 사정재결이 나왔을 때 하고 원처분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더 불이익할 때,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고유한 위법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의 신청권, 성문법상 신청권 말하는 것이죠. 성문법상의 신청권 있어야 되며, 조리상의 신청권, 불문법상 신청권도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둘 다 응답 신청권인 건 똑같은데, 얘는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 맞지만은 이쪽에는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다 응답 신청권인 건 똑같고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신에 대한 수익 난도를 넘는 환경상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가 없다. 인정될 수 있겠죠. 이거는 양질물인 대현입이었습니다. 양질물인 그리고 대현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대현입 이렇게 들어가면 양적 범위는요, 절차 법규까지 포함한다. 보호규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규범을 처분의 근거 법규에서 관계 법규, 헌법상 기본권까지 넓힐 수 있겠죠. 질적 범위는 목적론적 해석 얘기하는 거죠. 목적론적 해석. 명시적인 사익보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인정되면 충분하다. 이건 물적 범위 얘기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대상 사업 여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는요 대상지역 얘기하는 거고, 대상지역. 그 다음에 얘는 현실일시 얘기하는 거고, 얘 입증 책임 말하는 겁니다. 대상 지역에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원고 적격 인정될 수 있고, 밖에 거주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될 텐데, 다시 내려가셔가지고 밖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그 대상적 안에서 향유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판례는 임산물 채취업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땐 또한 추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건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대상적 내에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에 또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될 거고, 다시 내려가셔가지고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입증하면 원고 적격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입증까지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원고 적격이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처분이 있음을 알고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처분이 있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는 뭐냐? 주관적 제소기간하고 객관적 제소기간하고 둘 중에 하나가 경과하면 제소기간은 만료가 되는 것이라고 했고, 불가 쟁력이 발생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처분의 제3자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의 효력 발생일 있은 날하고 알게 되는 날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무엇이 먼저 지나는지가 문제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90일이 먼저 지난다. 다음에 마지막 문제, 취소에 있어서 가구제, 임시적인 권리구제수단,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 수단은 집행정지,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 수단은 가처분이 될 테고요.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인 가구제 수단,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 수단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 가구제 수단, 적극적이다.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새로운 법률관계, 새로운 처분 효력,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 가구제 수단은 가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임시처분. 같은 말이고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명문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로 치게 되면은 오히려 행정심판법 쪽이죠. 행정심판법. 행심법은 31조에 임시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행행정소송법은 취소를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독일이고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고요. 이 집행부정지는 행정소송법은 23조 1항에, 그리고 행정심판법은 30조 1항에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집행정지 해주세요 라고 할 때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직권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는 문제는 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끝나게 되는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진행 중이라고 하게 되면 법원의 직권 결정이 가능해지고 소송 진행 중의 문제가 아니면 법원은 직권 개입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가 바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소외 변경입니다. 소외 변경, 피고 경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고 법원의 직권 개입은 안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은 기속력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속력. 그렇지 않죠.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나오게 되면 행정소송법이죠. 행정소송법 제23조 6항에 보게 되면 같은 법의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 기속력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30조 2항은 준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30조 1항은 준용하고 있고요. 이 30조 2항에 있는 재처분 의무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또한 준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속력으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을 한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